2022년 그래도 이것도 좀 전망 막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애널리스트일 때도 뭐 그런 전망을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요리조리 잘 피해갔거든요. 전망하기 싫어가지고. 이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하고 카카오 빼고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이제 안전빵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약간 요런 주식들은 자녀한테 증여를 해야겠다. 근데 이제 또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는 좀 조금 반대인 게 어? 무형자산 투자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 약간 그것도 좀 너무 넓잖아요. 많고. 그쵸. 두 개를 연결해서 보면은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테슬라죠. 두 개를 연결해서 보면 전 세계에서 무형자산 제일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뭐냐? 그럼 테슬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광고조차 하지 않아도 차가 팔리는 놀라운 팬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를 안 해요. 광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광고를 해야만 물건이 팔리는 기업에 비해서 완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 무형 자산으로 파는 거거든요. 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파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 네가 좀 기술 개발해줘라, 네가 좀 기술 개발해줘라 그 기술이 다 제일 많이 몰려있는 기업이 테슬라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 아니면 테슬라 같은 기업, 즉 다시 말하면은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들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 같은 회사도 좋고 테슬라도 좋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국내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계속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사실 제가 작년 2월부터 뭐 두 종목만 말씀드려가지고 네네네. 예, 너무 그것만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이버하고 카카오 빼고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이제 안전빵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SK증권 내에서도 있을 때도 예. 딴 것도 좀 얘기해라고. 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물론 뭐 규제 때문에 좀 주가가 빠지고 그랬죠.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뭐 주가 흐름도 뭐 별로 좋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래도 뭐 내년에 뭐 제일 좋아 보이냐 그러면 저는 그냥 계속 네이버와 카카오가 계속 그들이 만들어 나가는 세상이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맞는 것 같아가지고 무형자산으로 장사하고 무형자산으로 돈 버는 회사. 이렇게 설명 드려볼게요. 야 무형자산 그렇게 중요한 거 알겠다. 근데 무형자산 평가 안 된다며. 네. 투자하기도 어렵겠다. 투자하기가 어렵죠.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밸류에이션 하기가 어렵죠. 네네. 그러면은 어떤 회사를 사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럼 무형자산에 투자할 줄 아는 회사에 투자해라. 투자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에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왜냐면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돈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뽑을 수 있냐? 그거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판교의 땅값이 강남의 땅값을 넘어섰어요. 맞아요. 엄청 비싸요. 물가도 비싸고. 근데 왜 그렇게 판교에 이렇게 많지 사람이? 거기 개발자들이 다 있거든. 그렇죠. 인재들이. 개발자들을 뽑으려면은 옆에서 뽑아야 되는데 어디 갈 데가 거기 다 몰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 회사들이 다 있는 거고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회사들 거기 다 있는 거예요. IT 기업들 뭐 게임 회사들 뭐 다. 예. 그러니까 거기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무형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 제일 중요한 무형자산 뭐냐 그러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몸값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고 근데 그런 엔지니어를 뽑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회사에 사야죠. 그 회사들이 잘 될 거고.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회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아가지고 고용해가지고 야 이것 좀 만들어봐라 모바일에다가 이런 앱을 좀 만들어봐. 그러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으려고 시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면 이분은 아주 작은 노력만 해서 만드는 척하다가 돈 받고 나가요. 개발하다가. AS도 안 돼. 개발하다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네이버랑 카카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회사들은 이미 그 회사들 자체가 전부 그냥 개발자들로만 돼 있어. 예를 들자면. 거의 이제 블랙홀이죠. 개발자들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너 똑바로 안 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디 다른 회사에서는 뭐, 야, 이게 안 듣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투자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개발자들, 인재들이 몰리는 회사니까.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오르더라도 그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성장이 리니어한 성장이 아니고 넌 리니어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사야 돼요. 넌 리니어한 성장을 하는 회사는 뭐냐? 무형자산으로 돈 버는 회사들은 넌 리니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톡으로는 돈을 한 번도 번 적이 없어요. 카카오가. 메신저를 쓰게 하고 해가지고 돈 번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 전부터 이제 벌기 시작한 거죠? 광고라든지. 꽉 모은 다음에 네. 절대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에 돈을 벌기 시작해요.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근데 다른 방식으로 버는 과정에서 카카오가 버는 돈은 이런 각도가 나오는 거죠. 왜? 네. 갑자기 버는 거잖아요. 갑자기. 내가 마음 먹으면. 근데 마음 먹는 순간이 소위 말하는 이제 머니타이제이션 시점인데 이 시점이 사실 예상하기 어렵고 업사이드가 이렇게 있는 그런 산업이죠. 네. 기다리면 벌 수 있어. 기다리면 벌 수 있다니까. 그런 거를 보여주는 회사들, 그리고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들. 우리나라에는 국내 기업에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해외에서도 사실 보면은 요즘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테슬라, 애플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예를 들어 저도 지금 애플 이제 폰을 쓰고 있지만 그러시네요. 예. 애플의 아이폰을 사고 나서 이 아이폰 사고 나서 끝이 아니고 이 아이폰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내가 쓰는 돈이 아이폰에 이걸 만들었을 때 그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얘기가 이제 서비스란 말도 있고 구독 경제란 말도 있지만 이 라이프 사이클 이 기기 하나 만드는데 네가 매출을 얼마나 일으킬 수 있냐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테슬라 얘기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하나 팔고 나서 이 자동차를 통해서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냐 계속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받으면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너무나도 이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자꾸 저는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제 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큰 돈 버신 분들이 많을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답답하다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 이제 멀리 보는 시각도 필요하실 테고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하고 있는 생각이 약간 요런 주식들은 자녀한테 증여를 해야겠다. 예,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요. 네. 근데 이제 또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인 게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저는 뭐 빅테크가 뭐 전통 기업들 미국에 있는 전통 기업 엑스모빌이나 이런 기업들보다 뭐 올해 수익률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걸 사야 돼 그러면 당연히 이걸 사야 돼요. 이거는 뭐 금리가 오르든 말든 당연히 이걸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3년 5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얘네들도 또 다른 위협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게 굉장한 그 헤게모니를 갖고 있잖아요. 데이터 다 가져와서 그냥 공짜로 가져와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돈 벌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한테는 돈 안 주잖아요. 내가 데이터를 올려줬는데 나한테는 준 게 뭐야? 나는 애플 이거 썼는데 애플이 나한테 돈 준 게 뭐야? 이거잖아요. 그 반작용이 또 NFT고 이 메타버스 웹 3.0이거든요. 이게 언젠가 갑자기 전복될 수도 있어요. 웹 3.0이 돼서 이게 사람들이 이런 플랫폼 없이 그냥 이더리움이 기반 위에 있는 어떤 D 앱을 통해서 뭔가 자기네들끼리 놀아, 자기네들끼리 하고 자기네들 거의 커뮤니티에서 놀아. 이런 세상이 만약에 자녀분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런 세상이 온다. 그때 잘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뭐냐? 이건 또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보시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네이버 카카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말씀드린 거는 이런 헤게모니가 갑자기 당장 내년에 없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지만 사실 지금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웹 3.0 이런 것들이 진짜 현실화돼서 한 5년 후, 3년 후, 5년 후 이렇게 되면 진짜 막 기존의 플랫폼 기업들이 이 전통 산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신흥 세력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뭐 마냥 고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웹 3.0 시대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웹상에서도 중앙에 공급자가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탈중앙인 거죠. 진짜 어느 날부턴가는 애플의 앱스토어도 싫고 뭐 네이버 접속해서 하는 것도 싫고 이렇게 해서 각자가 다 뭔가 앱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세상이 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은 너는 빅테크 안 좋아하냐? 저는 빅테크가 앞으로도 계속 뭐 이변이 없는 한 계속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또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전복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웹 3.0이 되면 전복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그 강한 그 모멘텀은 뭐냐? 원동력은 뭐냐? 그러면 이게 너무 싫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고 싶은데 저 나쁜 그 권력들 나 싫어 그래가지고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했던 것처럼 네. 이게 너무 싫어야 되는데 사실 너무 싫지는 않거든요. 또 이게 사실 뭐 남들이 또 뭐 구글이 뭐 한다고 그러고 애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지만 그럼 너 구글 안 쓸 수 있냐 그러면 안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뭐 레볼루셔널리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웹 3.0이나 아니면 탈중앙화 시대에도 누군가는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이게 개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뭔가 판을 깔아주는 기술들을 또 빅테크 기업들이 또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도 자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빅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이 아무래도 더 유리한 것도 사실이죠. 네. 아, 오늘 책 얘기를 하나도 안 했네. 아까 지금 조금 뭐 기후 얘기, 네. 뭐 이게 책에 좀 담겨 있기는 한데, 그래서 요게 5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요게 그 3프로 TV 있는 그 페이지 2 네, 네.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이호석 이사님 분량도 좀 재밌게 봤고요. 여기 보니까 저희 출연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염성환 이사님도 같이 쓰셨고, 이다솔 부장님, 그리고 김효진 KB 팀장님, 이한영 DS 운영 그 본부장님도 같이 쓰셨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까? 이 5분이 돌아가면서 같이 이제 책 홍보를 균형적으로 해야 되는? 아니요, 뭐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인센은 5분의 1.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5명이 썼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떻게 뭐 기존에 합의도 안 했는데 네. 이렇게 겹치지 않고 그리고 또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다르지도 않고 뭐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5명 다. 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여기는 엄청 강세, 이거는 약세,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근데 뭐 대충 보면 그렇게 큰 틀에서 그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가야 하는 방향들은 비슷하게 이제 가야 하니까요. 네. 2022년에 어떤 뭐 그래도 이것도 좀 전망 막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예.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일 때도 뭐 그런 전망을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요리조리 잘 피해갔거든요. 전망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좀 여담입니다만 뭐 보통 뭐 전략팀장 그러면은 월간 전략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월간 전략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료는 거의 안 쓰셨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월간 전망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년에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전망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와 닿고 뭔가 행동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3년이든 5년이든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해볼까? 요런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좀 관성에 젖어갖고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내년에는 뭐 성장주가 좋을까요? 가치주가 좋을까요? 뭐 메타버스 관련주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뭐 애플의 XR 글래스가 나온다는데 수혜주는 뭘까? 막 이런 거. 예. 근데 가끔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럼요. 네, 아니 근데 모두 뭐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네, 네. 예, 저 뭐 오늘은 그거 없이도 한번 끝내보는 걸로. 매니지스트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매니지스트는 매니저와 뭐 애널리스트의 합성어. 합성어로고 제가 이제 2013년에 만든 단어인데 2013년에요? 네. 그때도 이제 저는 매니저도 하면서 난 분석도 한다 막 이랬었는데 이제 나와서도 그 역할을 계속 하려고요. 뭐 저도 이제 투자자로서도 계속 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분석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FOMC 얘기는 하나도 못했네. FOMC 이제 분석해가지고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분석을 다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도 하고 분석도 하고 운용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겠다 이런. 사실 그거를 제일 처음 여쭤보려고 하다가 사실 이 영상은 한 일주일 좀 넘게 걸리거든요. 다른 거랑 뭐 편집하기 순서대로 가지고 그때쯤 되면은 사실 12월 FOMC에 대한 평가는 다 끝났을 거고 시장에 다 반영이 됐을 거고 그래가지고 그걸 안 여쭤봤었는데 그럼 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테이퍼링은 한 3월에 종료를 한다 했고 금리 인상 시점은 거의 뭐 5월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서베이 통해서 나타나는 거는 그게 컨센서스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 내년에 3회, 내후년에 3회 또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점도표가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럼 우리는 시장 대응을 어떻게 이거 아까 하지 말라는 질문인데. 아니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그 FOMC 회의를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네. 새벽에 저도 한 뭐 3시 좀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봤어요. 네. 미국 주식이 빠지고 있었는데 성명서 나오고 파월 얘기할 때 계속 오르더라고요. 반등을 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뭘 보면서 이렇게 올라간 건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핵심적인 건 그건 것 같아요. 아, 연준이 저런 식으로 나와? 저렇게 호키시하게 나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겠다. 이건 것 같아요. 이걸로 끝이, 그럼 주식 사야지. 왜냐면 계속 유동성 환경이나 이런 것도 너무 갑자기 호키시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말을 저렇게 세게 해? 야, 그러면 인플레이션 잡히겠네. 내년 1월달, 2월달에 잡힐지 안 잡힐지를 진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년 1월, 2월달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 시장은 되게 긍정적일 수 있어요. 제가 주식시장이 제일 좋은 환경이 사실 골디락스 환경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도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경기도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런 스팟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경기도 너무 인플레가 이렇게 여기 밖으로 나간 거예요. 네네. 얘를 다시 돌려놔야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연준에서 이걸 말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로 일단은 파월이 세게 얘기하고 금리도 인상할 것처럼 다 해놓고 그러면 이제 어디 보자 한번 어떻게 되나. 근데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서 이미 선 반영이 잘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연준이 진짜 잘한 거라고 봅니다.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진짜 잘한 거고 채권 시장에서도 이미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을 했잖아요. 일시적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안 쓰겠다 등등 충분한 힌트를 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이미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 굉장히 큰 차이는 없었다는 거죠. 제롬 파월이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좀 신호를 잘 주죠. 네. 예. 운전병을 제가 했었는데 약간 출발하겠습니다. 기업 연속하겠습니다. 그쵸, 좌회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자 오케이냐? 자 이거는 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그래서 미국 주식은 좋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신흥국 주식은 완전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금리는 올리잖아. 네. 올린다면서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신흥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막 기분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준금리를 뭐 한 6차례 올리더라도 2%가 훨씬 안 되는 거잖아요. 1.5% 수준? 그러더라도 절대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낮은 금리 수준일 테고 그 정도 금리 수준에서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대안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 주식에 또 머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금리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는 회사들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투자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회사들은 쉽게 말하면은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고 가격 전가를 어떤 회사들이 잘할 수 있냐 그러면은 아까 또 다시 돌아와서 무형자산으로 그냥 무형자산 가지고 있어서 스타벅스처럼 그냥 사람들이 가격 올려서 사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인 거죠. 오늘 이효석 이사님 통해서 진짜 좀 뭐라 해야 되나 저도 단편적으로만 좀 알고 있었던 것도 좀 명쾌하게 이게 흐름으로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오랜만에 외부 방송 출연인데 그러세요? 네, 한동안 제가 뭐 제 채널에만 집중하겠다 그래가지고 다 고사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책도 쓰다 보니까 책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덕분에 나왔습니다. 겸사겸사 네, 너무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니까 이사님이 그 이효석 아카데미 거기도 다른 분들 이제 많이 쇼핑을 해서 인터뷰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채널에 계신 분들은 이효석 아카데미잖아요. 공부하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책 한 권 선정해가지고 그 책으로 제가 뭐 아침마다 강의도 하고 사실 유튜브를 열어보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뭔가 공부하려고 열어보는 분은 없잖아요. 뭐 그냥 뭐 어디 뭐 하나 얻어 걸릴 게 있나 아니면은 뭐 드라마나 볼까 이러지 공부하려는 많이 없는데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투자에도 도움이 되고 뭐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저도 공부하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 주식 초등학교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와이스트리트도 그렇고 사실은 공부하는 투자 내가 좀 같이
보는 투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네. 사실 그게 뒤 같이 가야 할 방향이고 맞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커뮤니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영속성 있게 아마 거기서는 Y 스트리트 마을이죠 여기가. 예. 이호석 아카데미 마을로도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예, 효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효친. 효친입니다. 예, 효친.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 한번 기회가 될 때 한번 또 알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